트럼프 대통령이 4조 4천억 규모의 2019 회계년도 예산을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약 7조 달러의 재정 적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3월 중 영주권 문호에서 영주권자 직계가족 EA 순위가 6개월 진전됐고 취업 이민은 전면 오픈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수속 중인 가족 이민 대기자들의 영주권 취득에는 영향이 없는 이민 개혁안 마련을 연방 상원에 요구했습니다. 뉴욕시 새 시의원이 배출된 지역 대부분에서 아시안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등 20개 주 검찰청이 연방 상무부에 2020년 연방 센서스국 설문지에 체류 신분 여부를 묻는 문항을 포함시키지 말 것을 강력 요청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9 회계년도 예산을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4조 4천억 달러 규모인데요. 대통령은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고 하지만 앞으로 10년 동안 약 7조 달러의 재정 적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국방과 사회 기반 시설, 국경 경비 예산을 크게 늘린 2019 회계연도 예산을 의회에 신청했습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5.6% 증가한 4조 4천억 달러로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13%나 늘어난 6,860억 달러, 국경 경비와 불법 이민 방지를 위한 예산 230억 달러, 사회 기반 시설 보수 및 신축을 위한 예산 1조 5천억 달러 등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반면 복지 예산은 앞으로 10년간 1조 7천억 달러까지 삭감됩니다. 당장 메디케어 예산도 2,370억 달러나 줄었고 앞으로 오바마 케어 폐지 등을 통해 의료 지원 지출이 10년간 6,750억 달러 줄어들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10년 동안 재정 적자를 3조 달러 축소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번 회계연도 재정 적자는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9,8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의 감세 정책으로 세입은 1조 5천억 달러나 줄어들었지만 연방 정부 지출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3월 중 영주권 문호에서 영주권자 직계 가족 EA 순위가 6개월 진전됐습니다. 취업 이민은 전면 오픈 상태입니다. 3월 중 영주권 문호에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EA 순위는 접수 가능 우선 일자가 2017년 5월 1일로 전달 2016년 11월 1일에서 6개월 빨라졌습니다. EA 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3주 진전됐습니다. 영주권자의 성인 미혼 자녀인 EB 순위는 승인일이 6주 진전된 데 비해 접수일은 2011년 9월 1일로 계속 동결됐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한 달 진전된 반면 접수일 역시 동결됐습니다. 시민권자의 성인 미혼 자녀인 1순위는 승인일은 1주 진전, 접수일은 동결되는 답보 상태를 지속했습니다. 반면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한 달 진전되고 접수일도 2달 1주일 개선됐습니다. 한편 취업 이민은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전 순위에서 승인일과 접수일이 전면 오픈됐습니다. 다만 취업 이민 5순위인 리저널 센터를 통한 투자 이민 비자 발급과 4순위인 성직자를 제외한 기타 종교 종사자에 대한 비자 발급은 지난달 비승인에서 승인으로 상태가 바뀌었으나 연방의회의 임시 예산안 통과 영향으로 오는 3월 22일까지만 유효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수속 중인 가족 이민 대기자들의 영주권 취득에는 영향이 없는 이민 개혁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안 마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12일부터 연방 상원에서 이민 개혁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13년 동안 합법 이민자를 현재 연간 110만 명 수준으로 유지해 400만 명에 이르는 영주권 대기자의 적체를 먼저 해소할 방침을 포함한 이민 정책 핵심 4가지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한 법안 마련을 상원 공화당에 요구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프레임워크는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를 포함한 180만 명의 드리머에게 10년에서 12년의 경과 기간을 거쳐 시민권 취득까지 허용하는 것과 남부 국경 장벽 건설과 보안 강화를 위한 250억 달러 예산 배정, 연쇄 초청을 직계 가족으로 제한해 가족 이민 축소, 추첨 영주권을 폐지해 그 쿼터를 이민 적체 해소와 임시 보호 신분 난민에 할당하는 내용입니다. 상원에서는 16일까지 5일 동안 이민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다음 주 휴회가 끝나고 26일 의회가 재소집되면 수정안 가운데 60표 이상의 지지를 받은 안들을 취합해 초당적 이민 개혁 법안을 마련해 이에 대해서 최종 토론 표결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상원에서의 초당적 이민 개혁 법안 가결 여부와 별도로 그 법안의 하원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대통령이 서명할 만한 법안만 본회의 안건으로 채택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어 하원 본회의 상정조차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새 시의원이 배출된 지역 대부분에서 아시안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의원 선거에서 아시안들의 투표권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뉴욕시 지역구별 2010년에서 2015년 아시안 인구 변화와 유권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새롭게 선출된 뉴욕시 의원 11명 중 10명의 선거구에서 모두 아시안 인구의 증가세를 보였다고 아시아 아메리칸 연맹이 발표했습니다. 특히 아시안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남부 브롱스부터 중부 브루클린, 동부 맨하탄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브루클린, 베이리지, 다이커 하이츠 지역을 포함하는 제43 선거구에서 아시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25%에서 2010년 30%로 5%나 증가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아시안 유권자는 전체 유권자의 23%에 달하고 있습니다. 브루클린 보로파크, 미드우드 지역을 포함하는 제44 선거구, 맨하탄 이스트 빌리지를 중심으로 한 제2선거구, 맨하탄 어퍼 이스트 사이드, 킵스베이 등을 포함하는 제4선거구, 맨하탄 이스트 할렘과 브롱스 마테븐 등을 아우르는 제8선거구 등도 최근 들어 아시안 인구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은 새 시의원이 배출된 지역 대부분에서 아시안 인구가 늘어났다는 것은 아시안의 투표력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퀸즈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같은 전통적인 아시안 밀집 지역뿐 아니라 뉴욕시 전역에 걸쳐 아시안 인구와 유권자 비율이 점차 늘어난 점은 눈여겨볼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2020년 센서스의 시민권자 여부를 묻도록 국무부가 센서스국에 요청한 바 있어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주 등 20개 주 검찰청이 연방 상무부에 2020년 연방 센서스국 설문지에 체류 신분 여부를 묻는 문항을 포함시키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2월 12일 센서스국에 서한을 보내 투표권 행사에서의 인종차별을 금하고 있는 1965년 투표권법 제2조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더 정확한 시민권자 데이터가 필요하다며 체류 신분을 질문 항목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주 등 20개 주 검찰청이 연방 상무부에 2020년 연방 센서스국 설문지에 시민권자 여부를 묻는 문항을 포함시키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 검찰총장은 12일 뉴저지, 캘리포니아, 커네티컷,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등 19개 주 검찰들과 공동 명의로 서한을 발송하고 시민권자 여부를 묻는 질문은 이민자들의 센서스 조사 참여를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이는 센서스 결과와 직결되는 각 주정부의 지원금 배분, 연방 하원 의석수, 각 지역 선거구 결정 등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기 정시 도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 부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플라이스태츠가 지난해 세계 주요 항공사의 정시 도착률을 조사한 결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평균 정시 도착률이 각각 70.3%, 67.1%로 상위 10위권에 포함된 국제 항공사들과 큰 격차가 나며 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대한항공의 평균 지연 도착률은 29.71%로 도착 예정 시각보다 평균 36.2분 지연 도착한 것으로 조사됐고 아시아나항공은 32.9%로 대한항공보다 더 높았습니다. 정시 도착률 1위는 스페인의 이베리아 항공이 차지했습니다. 이베리아 항공의 정시 도착률은 88.97%였습니다. 이어 2위와 3위는 일본 항공, 잘과 ANA가 차지했고 미국 항공사 가운데는 델타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이 각각 4위와 9위를 기록하며 상위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한편 항공사 안전도를 평가하는 에어라인 레이팅닷컴이 발표한 2018년 안전한 세계 항공사 탑 20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에 이어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 세계 409개 항공사에 대한 항공 당국의 감사, 충돌, 심각한 사고 기록, 안전 운항을 위한 혁신 기술과 새 항공기 도입 등 다양한 기록을 바탕으로 평가됐습니다. 올해 안전한 항공사로는 하와이안 항공, 에어 뉴질랜드, 캐세이 퍼시픽, 싱가포르 항공 등이 꼽혔습니다. 뉴요커의 렌트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뉴욕시 5개 보로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렌트비 증가율이 소득 상승률의 2배가 훌쩍 넘었습니다.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에 따르면 뉴욕시 5개 보로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중간소득은 2013년 4만 1,500달러였지만 2016년 4만 7,200달러로 5,700달러, 13.7%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렌트 중간 가격은 2014년 1,400달러였지만 지난해 1,875달러로 475달러, 33.9%가 올라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소득 증가율이 렌트 증가율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난 3년간 고급 신규 아파트 공급이 늘면서 렌트 물량은 역대 최고치에 달했지만 소득 대비 렌트 지출 비율은 제자리 걸음을 걷는 등 서민들의 렌트 부담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지난해 1월에서 5월 사이 뉴욕시의 주택 공실률은 3.63%를 기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18년 말까지 롱아일랜드 시티를 포함해 뉴욕시에 4만 가구가 추가 공급될 것이라며 뉴욕시의 주택 공실률은 11%까지 뛸 것으로 전망했는데 공실률이 높아지면 렌트가 하락해야 하지만 공급되는 주택이 대부분 고급 아파트라 서민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편 뉴욕시는 지난해 2026년까지 서민 아파트 30만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하우징 뉴욕 2.0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지난해 서민 아파트 관련 프로젝트에 1억 달러를 투입했고 지난 4년 동안 8만 7,500가구 이상의 서민 아파트를 공급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한 보석금 책정은 형평과는 무관하게 판결돼 왔죠. 그런데 뉴욕주 지방법원이 피의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보석금 책정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려 주목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업스테이트 더체스 카운티에 있는 주 지방법원 마리아 로사 판사는 재판에서 피의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은 보석금 책정은 공정한 사법제도를 명시한 주와 연방 헌법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지난 10월 경범죄로 체포된 크리스토퍼 컨켈리의 재판에서 내려진 것인데 컨켈리는 당시 타운 법원에서 5,000달러의 보석금을 책정받았지만 이를 내지 못해 지난 1월 유죄 인정을 할 때까지 3개월 동안 구치소에서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컨켈리의 경우 1년 소득이 $10,000밖에 되지 않았고 그의 죄목은 대형 소매체인 타겟에서 $60짜리 진공 청소기를 훔친 혐의의 경범죄였습니다. 이 재판 직후 시민단체인 뉴욕시민자유연맹이 보석금 제도가 저소득 또는 빈곤층에 공정하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한편 검찰 측은 컨켈리가 과거 전과가 있고 2차례나 법원 출두 명령을 위반한 전력, 또 구치소에서 풀려난 지 7주 만에 타겟 절도를 일으켰던 정황 등을 고려해 보석금을 책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인금연센터가 새해를 맞아 금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시안들의 금연을 돕는 에이시안 스모커 퀴드라인 ASQ 산하 한인금연센터는 금연에 성공한 후 자신과 가족이 행복하고 건강할 때 다른 목표들을 이루는 것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새해를 맞아 금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인금연센터가 제공하는 금연 서비스는 금연 성공률이 2배나 높다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프로그램으로 금연 전문가들의 도움을 통해 1:1 맞춤형 금연 계획을 세우고 금연 책자와 2주치의 니코틴 패치도 우편을 통해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ASQ는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기금을 받으며 2012년에 개설된 이후 미 전역에서 아시안 흡연자 10,000여 명의 금연을 도와준 바 있습니다. ASQ는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LA 한인타운에서 한인 할머니가 길거리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는 한인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거리로 한인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경찰 당국은 노인 대상 범죄 예방 지침을 적용하고 처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80대 한인 여성이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1시 30분쯤 한 중년의 히스패닉 남성이 피해자에게 접근해 얼굴을 세게 가격한 뒤 달아났습니다. 목격 당시 피해 여성은 왼쪽 귀 뒤에서 상당한 양의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지 하고 무심코 지나가면서 바닥을 봤더니 할머니가 걸어가신 그 자리가 피가 뚝뚝뚝 떨어뜨리시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뒤돌아보니까는 뒤에서 피가 막 흐르고 계시더라고요. 귀 뒤쪽에서. 피가 그냥 이거는 막 흐르는 게 아니라 잘잘잘 막 내리는 거예요, 피가. 사건 발생 현장에는 아직도 혈흔이 그대로 남아있어 위험하고 참혹했던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용의자는 피해 여성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며 할머니의 금품을 훔치지 않았다는 피해자 가족의 증언에 따라 경찰 당국은 해당 사건을 이유 없는 묻지마 폭행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한인타운 내 주택가에서 20대 흑인 여성이 70대 한인 여성의 가방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타운 내 노인을 대상으로 한 크고 작은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주말 대낮 한인들의 통행이 잦은 타운 한복판에서 발생한 만큼 한인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불안하죠. 그 한인타운을 특별히 이렇게 타겟으로 했다는, 더군다나 노인을 그렇게 했다는 거는 상당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고, 그 대낮에 일어났다는 건 치안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지 않아요, 그거는? 이에 LA 경찰국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For all of us, we all have a mother, a father, a grandparent that we love, relative. And so for this to happen in this community is unacceptable. We have done significant outreach to our community, especially our elderly communities, to show them prevention strategies, discuss possible scenarios where they may be involved in. And the best slogan that we tell everyone is, pay attention. That's the best prevention for preventing these types of incidents.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무작위로 골라 범행을 저지르는 묻지마 범죄의 특성상 누구나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길거리 보행 시 항상 경각심을 가지는 등 개개인의 안전 확보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경찰 당국은 용의자는 5피트 5인치 키에 몸무게 150파운드 체구의 30대 중반 히스패닉 남성으로 추정된다며 용의자가 나온 CCTV를 공개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오는 6월 예비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LA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5일에 치러질 예비선거 후보자 등록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루어지는 예비선거에는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비롯해 연방 상원과 주 상하원 의원, 그리고 LA 카운티 슈퍼바이저와 LA 카운티 셰리프 국장 등 주요 선출직 공무원들의 최종 후보를 뽑게 됩니다. 한편 예비 후보 등록 기간은 3월 9일 마감되며 현직에 있는 선출직 공직자가 재선에 나서지 않는 일부 선거의 경우는 규정에 따라 마감일이 3월 14일까지 연장됩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올해 한미 대학생 연수 웨스트 프로그램 참가자 325명을 선발합니다. 웨스트 프로그램은 한미 정보협정에 따라 2009년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국내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에게 최장 18개월 동안 미국에서 어학 연수, 인턴, 여행 등을 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올해는 51억 2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상반기에 장기 100명, 중기 100명, 하반기 단기 65명, 웨스트 플러스 60명을 선발합니다. 맨하탄 검찰이 전철 개찰구를 무단 통과하는 지하철 무임승차자들의 기소를 중단합니다. 사이러스 펜스 주니어 검사장은 이번 달 1일부터 맨하탄 검찰청은 단순한 무임승차자들에 대해선 기소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하지만 체포된 무임승차자 중 영장이 발부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전과 같이 기소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임스 오닐 뉴욕시경국장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라과디아 공항의 새 주차장이 개장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라과디아 터미널 B에 건설 중인 7층짜리 주차장 중 차량 1,600대를 수용하는 1층에서 3층 주차 공간이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4개 층의 개장은 올 봄 안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를 통해 총 3,100대 차량을 수용하는 주차장이 터미널 B에 자리 잡게 됩니다. 뉴욕시경 86개 경찰서에 애완견 스캐너 100대가 보급될 예정입니다. 동물학대방지협회는 동물학대 사건 방지와 개선을 위해 뉴욕시에 등록된 개와 고양이에 심은 아이디 칩을 인식하는 스캐너 100대를 각 경찰서에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급될 스캐너는 동물 표피 아래에 심겨진 칩을 스캔하게 되면 칩에 내장된 고유 번호를 통해 동물의 소유주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끝으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 대체로 맑고 밤에는 곳에 따라 약간의 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48도, 섭씨 영상 9도, 밤 최저 42도, 섭씨 영상 6도. 목요일 오전에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는 가끔 맑겠습니다. 금요일 오전에 곳에 따라 비가 예상되고 흐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